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19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최은유 작가의 재회,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재회, 최은유.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평양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고속열차의 문이 열리자 멀리서 까무잡잡한 얼굴에 익숙한 사내가 보였다. 철영이었다. 나를 알아본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10년 전에 비해 얼굴에 살이 붓고 키도 한 뼘이나 더 큰 것 같았다. 철영이 얼굴 좋아졌다. 형님은 더 늙은 것 같습니다. 킬킬킬. 뭐 임마? 그의 우스갯소리에 웃음이 터졌다. 10년 전 중국의 기차 안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나도 그도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힘들기는 한숨 자다 깨니까 도착이더라. 3시간밖에 안 걸렸어. 곧바로 백두산 직행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좌석에 나란히 앉아 철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며 어느 곳을 전전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어떤 여자를 만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윽고 버스가 출발하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백두산까지는 원산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9시간 남짓 걸린다는 방송이었다. 형님, 그거 압니까? 드디어 백두봉에서 천지를 봅니다. 백두봉. 철영은 북한의 최고봉인 그곳에서 나와 천지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10년 전 백두산에 올랐을 때 보지 못했던 비룡 폭포도 보자고 덧붙였다.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흐르는 신비한 폭포라며 설명을 늘어놓는 그의 눈에 설렘이 가득했다. 얼마나 흘렀을까. 버스가 평양 시가지를 벗어나는 그때 운전기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끼익. 급정거에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든 후 좌우를 살피니 철영을 비롯한 모든 승객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의아한 상황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다. 운전수는 운전대 위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버스 앞에는 익숙한 얼굴의 앳된 청년이 버스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그 청년은 바로 10년 전의 나였다. 23세 그가 품속에서 총을 꺼내 버스 안에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덜컹, 덜컹, 덜컹. 꿈이었다. 매번 똑같은 꿈. 예민할 때마다 나타나는 지긋지긋한 악몽. 눈을 떴을 때는 이도 백화역으로 향하는 중국의 기차 아니었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출발한 지 1시간째였다. S역에서 이도 백화역까지는 약 14시간. 긴 시간을 삼키려는 듯 기차는 굉음을 냈다. 날카로운 굉음 때문일까? 아니면 내키지 않은 마음을 끌고 천지를 가보겠다는 무모함 때문일까? 송곳처럼 등장한 꿈의 이유를 생각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창가에 얼굴을 기댔다. 바퀴와 레일이 맞물리며 일으키는 진동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중국 북동부의 초원과 푸르고 거대한 하늘이 펼쳐졌다. 이윽고 사람 키보다 큰 해바라기들이 인사할 때 나는 마치 그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형님, 해바라기 키가 사람보다 더 큽니다. 저 녀석들 마치 우리를 보고 우는 것 같지요? 33세 껍데기를 태운 기차는 10년 전에 이도 백화역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었다. 2009년. 그때 나는 23세 휴학생이었다.
군 제대 후 중국의 SC 영사관 인턴 합격 통보를 받고 그곳으로 향하던 기쁨도 잠시, 빡빡한 업무에 몸은 곧 녹초가 되었다. 한족과 조선족, 탈북자가 뒤섞인 SC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도시였다. 압록강을 건너 SC로 온 탈북자들이 틈나는 대로 영사관 안에 들어갈 기회를 노렸고 이에 보안은 더욱 삼엄해졌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당하면 고문을 받거나 혹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기에 탈북자들은 한국이나 제3국으로 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진입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다. 출퇴근길에 가끔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빵을 먹고 있는 깡마른 아저씨를 볼 수 있었는데 한눈에도 그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영사관의 철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픈 간절한 열망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인턴 근무가 끝나갈 무렵 나는 휴일을 이용해 백두산 천지를 여행하기로 했다. 장장 14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지만 백두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SC까지 온 이상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천지를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천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만큼 날씨 변화가 극심해서 볼 확률은 약 30%였기에 못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시답지 않은 생각들을 곱씹던 찰나 헐떡이는 숨소리가 귓바퀴를 자극했다. 원인은 딱 맞은편 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있었다. 남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진 상의와 볼품없는 가방, 찢어진 운동화에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사내였다. 왜 하필 이자가 내 앞자리인가 싶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최대한 몸을 등받이에 기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공안 2명이 들어왔다. 신분증 검사를 하려나 보다 싶어 눈을 감으려는데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도와주시라요. 굳어버렸다. 까만 눈동자에 서린 간절한 눈빛. 그것은 마치 출퇴근길에서 빵으로 허기를 달래며 영사관의 철창 너머를 바라보는 간절한 눈동자를 연상케 했다. 북한 사람이 분명했다. 그 사이 공안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라고 해주시라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다. 공안은 탈북자라고 의심되는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게 뻔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그는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어 고문 아니면 죽음을 당할지도 몰랐다. 션펀정.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공안은 그의 앞에 서서 신분증을 요구했다. 남자의 마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션펀정. 공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자를 둘러싼 주위의 시선들이 하나둘 모아졌다. 워더 펑이요. 네, 친구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다.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공안에게 건네자 그들은 여권을 훑어보더니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친구가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는 거짓말도 덧붙였다. 공안은 의심은 가지만 큰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이내 여권을 돌려주고 열차의 다음 칸으로 사라졌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눈물이 되어 눈동자에 서렸다. 사실 나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몸을 가까이 한 채 소리를 낮춰 물었다. 말투가 조선족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서 왔냐고. 남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혹 내가 공안들을 잡아다 다시 데려다 놓을까 겁이 난 모양이었다. 걱정하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에 경직된 그의 얼굴이 다시 차분해졌다.
사실 그때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슴이 뛰었다. 인턴 업무를 하며 영사관 근처에서 한두 명의 탈북자를 볼 수는 있었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영사관 진입을 대가로 탈북자와 거래를 한 것이 발각되어 해고당한 한 경비원의 이야기는 말단 인턴에게도 행실을 조심하라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인턴 사원이 아닌 천지를 여행하러 온 평범한 휴학생일 뿐이다. 생애 처음 북한 동포와 말을 나눌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대기업 면접에서 심사위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할 만한 특별한 경험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23, 대학생이고 백두산 천지로 여행 중. 그쪽은요? 천지 가는 중인데다. 나도 23이라요. 23이라고? 작고 마른 체구 때문이었을까? 솔직히 15살 정도로 보였다. 동갑이네요. 라며 인사를 건네고 천지에는 무슨 일로 가느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인데다. 길에서 나도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서. 나이답지 않은 대답이었다. 덜컹 덜컹 덜컹. 맴도는 침묵 사이로 기차의 굉음이 커져갔다. 침묵이 짙어졌을 즈음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천지를 좋아하셨나 봐요. 우리도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꼭 천지를 한 번쯤은 보고 싶어 하지요. 남자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창밖의 분홍빛 노을 아래로 사람 키보다 큰 해바라기들이 웃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뜨니 어느새 창밖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맞은편의 남자는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었다. 출출한 기분에 가방 안에서 맥주캔 하나와 소시지를 꺼냈다. 귀에 이어폰을 꽂으며 캔을 딱 따는데 그 소리와 함께 남자가 눈을 떴다. 남자는 창밖의 어둠을 확인하더니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아니 그 시선은 정확히 말하면 맥주캔과 소세지를 향한 것이었다. 꼬르륵. 그에 비해서 나는 소리였다. 일순간 나와 그는 정지 상태가 되었다. 남자는 민망함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나는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하는 척 하다가 돌아올 때 먹으려고 남겨놓은 또 다른 맥주 한 캔과 소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남자는 처음에는 자꾸 손사래를 치다가 계속 권하자 결국 고맙다며 소세지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그리고 맥주 한 캔을 들이마시며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려는데 남자가 궁금한 듯 물어왔다. 그게 혹시 무슨 노래 듣는기요? 아, 이거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혹시 알아요? 요즘 신곡 나왔거든요. 들어볼래요? 한쪽 이어폰을 건네자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이어폰을 가져다 귀에 꽂았다. 벌개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았다. 덜컹 덜컹 덜컹. 노래 두어 곡이 끝나자 남자는 이어폰 한쪽을 돌려주며 한국 노래는 참 흥겹다고 말했다. 이에 나는 18살 때 야간자율 학습에 빠지고 선생님 몰래 걸그룹 콘서트에 갔다가 호되게 혼난 일을 이야기했다. 재밌는지 킬킬대는 그를 따라 웃다가 순간 남자의 18이 궁금해졌다. 조심스레 그때 북한에서 무얼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취기 어린 남자는 깊게 심호흡을 한 후 입을 열었다. 18 가을에 국경을 넘으려고 어머니와 강을 건넜지요. 군인들에게 걸리면 안 되니 잠수를 해서 움직이는데 그날따라 긴장한 탓에 숨 조절이 안 되어서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물 밖으로 고개를 푸 하고 쳐들었는데 어머니도 덩달아 물속에서 나와서 길에 나를 감싸 안지 뭡니까? 그때 총알이
어머니 등을. 덤덤하게 말하는 그의 눈빛은 창밖의 어둠만큼이나 깊었다. 그때 나의 꿈이 뭐인가 하면 한국에 가는 것도 아니요, 제3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바로 물고기가 되는 것이었지요. 아가미가 있는 물고기가 돼서 유유히 헤엄을 칠 수 있다면 아무 일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다음 생은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어머니 죽인 파렴치한 아들내미는 안 되지 말입니다. 슬프다 못해 쓴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이런 느낌은 19대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덤덤한 척 입을 열었다. 천지에 가면 어머니 소원도 풀어드리는 거네요. 어머니도 그곳에서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힘내요. 나의 위로에 그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창밖의 까만 하늘 위에는 어느새 별들이 박혀 있었다. 분명 아까는 없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어둠도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되는 걸까? 얼마나 까맣고 깊은 어둠이 되어야 비로소 빛을 담을 수 있는 걸까? 하늘을 바라보는 나를 향해 남자가 뜬금없이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다. 3월이라 답하자 자신은 8월이라며 형님으로 모시겠단다. 나이도 같은데 형님 무슨... 너털 웃음을 지었다. 말을 놓자고 해도 그는 은혜를 입었다며 한사코 형님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통성명도했다. 남자의 이름은 리철영. 나는 넌지시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철영아. 내 부름에 철영은 뭐가 좋은지 킬킬대며 웃었다. 그렇게 취기를 빌린 수다가 끝나고 우리는 잠이 들었다. 어느새 기차의 굉음도 잠잠해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역까지는 1~2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다. 창밖은 밝았지만 새벽에 비가 왔는지 안개가 자욱했다. 역에서 내린 뒤 우리는 허기진 배를 달래러 작은 식당에 들어가 볶음밥과 볶음면을 시켰다. 풍채 좋은 여주인이 음식 위에 샹차이, 고수를 잔뜩 올려 내왔다. 특유의 향 때문에 샹차이를 먹지 못하는 나를 눈치챈 철영은 내 음식 위에 뿌려진 샹차이를 자신의 음식 위로 덜어 옮겼다. 나는 괜스레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그를 향해 슬쩍 웃어 보였다. 배를 불리는 중요한 일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려는데 문제는 날씨였다. 고지대의 쌀쌀한 기온과 어울리지 않게 철영은 해진 상의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어쩌나 싶어 걱정하던 중 여주인이 막무가내로 검은 점퍼를 철영에게 입히며 대여료 30위안을 요구했다. 옷을 벗으려는 철영을 만류하며 나는 여주인에게 30위안을 내주었다. 꼭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인의 신신당부를 뒤로하고 차에 올라타자 철영은 미안한 얼굴을 했다. 계속 신세를 지게 됩니다. 괜찮아. 다 추억이지 뭐.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나중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말해야 편할 것 같았다. 차로 구불구불 길을 오르다 우리는 산 중턱에 위치한 원시림에 내렸다. 빽빽한 침엽수들 사이로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새 소리가 들렸다. 끝이 아득한 협곡과 기암 괴석들이 이루어내는 장관에 감탄하며 늙지 않는다는 전설의 샘물도 나누어 마셨다. 이걸 마시면 23세 머물러 있겠다. 그치? 키키키. 언덕 너머에는 노랗고 자그마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철영은 그 꽃들이 금매화라고 했다. 고지대의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일까? 키 작은 야생화들은 함께 무리지어 이곳저곳에 피어 있었다. 쉬 뿌리 뽑히지 않을 금빛 꽃물결이 눈부시게 출렁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는데 갑자기 철영이 보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다리가 잘린 딱정벌레였다. 벌레는 아직 신경이 살아있는지 몸을 움직였다. 꿈틀거리는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철영은 마음이 쓰이는지 계속 벌레를 바라보았다. 뭐하니? 어서 가자. 나의 재촉에도 그는 딱정벌레 앞에서 쉬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러고는 잘린 벌레에 다리를 붙여주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다. 그게 어떻게 붙여지겠냐. 다시 태어나면 모를까.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붙이기는 어려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그래도 걱정 마라. 다리가 없다고 죽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철영은 그렇게 한참을 딱정벌레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천지는 고지대의 위치에 있어 지프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다. 천지까지의 경사는 조금이라도 운전을 잘못하면 절벽으로 튕겨져 나갈 것처럼 위태위태해서 금세 어지러움을 동반한 멀미가 났다. 철영은 괜찮아 싶어 옆을 보는데 그 역시 매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형님, 저 사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프차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길을 뱀처럼 뱅뱅 감으며 올라갔다. 진지한 철영의 얼굴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엄습했다. 사실 아까 열차 안에서 형님 신분증을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영사관 인턴 신분증을 보았던 것이다. 굳어진 나의 표정을 의식한 듯 그는 일부러 보려던 것이 아니고 가방을 정리하며 물건을 꺼낼 때 우연히 보았다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굳은 표정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철영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것이 분명했다. 물론 나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를 직원으로 위장하게 하거나 업무상 동행 인물이라고 거짓말을 해 영사관 잠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탈북자가 멀쩡하게 걸어서 영사관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원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나 역시 인턴 수료증은 고사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년 후에 취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과 기관들이 나의 과거를 문제 삼아 고용을 보이콧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었지만 수많은 걱정들이 눈덩이가 되어 머릿속을 하얗게 흩뜨렸다. 날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래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브로커 구할 돈도 없고 공장에서도 잘리고 그래서 다 포기하려 했지요. 헌데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받습니다. 염치 없지만 안 되겠습니까? 지프차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중국인 기사가 백미러로 흘끔 뒤를 바라보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회생활 3년차 선배의 말이 그제야 떠올랐다. 설마 이 부탁을 하려고 형님이라고 부른 건가? 기차의 맞은편에 앉은 것도 애초에 꿍꿍이가 있었던 건가? 의문들이 옅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나오러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지에 도착했다. 우산 따위로는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내리는 비와 물안개가 뒤섞여 1미터 앞의 사람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쉬운 마음에 관광객들은 천지라고 새겨진 비석 옆에서 사진을 찍거나 천지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상점에 들어가 줄임배를 채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진 찍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안개로 뒤덮인 천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 철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한번 말해봤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다행이었다. 나는 철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난 겨우 23세 말단 인턴인걸.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때 노력해볼게. 사실 나중에는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잠시 후 철영은 나에게 엉뚱한 말을 해왔다. 형님, 그거 압니까? 아까 이 딱정벌레 다리가 부러진 거 말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디요. 뭐? 오늘 이리 천지를 못 보는 것도 형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형님 탓하지 마시오. 마음 쓰지 말란 말입니다. 나를 보는 철영의 눈빛에는 뜻모를 아련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최소한 반감을 품거나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기 상점에 들어가서 사발면 한 그릇 할래? 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까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형님, 여기서 헤어집시다. 뭐? 너무 빠른 이별이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건넨 말이었을까? 서운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천지도 보다가 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참말로 즐거웠디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얼떨결에 맞잡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을까? 철영의 손이 차디찼다. 그는 나를 뒤로하고 그렇게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내가 본 철영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터덜터덜 상점으로 들어갔다. 도움을 주지 못한 나를 자책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천지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상점 안에는 각종 과자와 사발면, 음료수들을 팔고 있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인지 한국 제품이 반, 중국 제품이 반이었다. 나는 사발면 하나를 사서 뜨거운 물을 담아 구석 자리에 앉았다. 비어있는 몇 자리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창너머로 몰아치는 비바람을 바라보며 몇 분이 지났을까. 카메라를 꺼낼 겸 가방을 여는 순간 나는 굳어버렸다. 영사관 인턴 사원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라는 생각은 삽시간에 확신으로 변했다. 이 새끼 훔친 거야? 인턴 신분증을 훔친 다음 위조해서 영사관에 진입할 생각이었던 건가? 그래서 빨리 헤어지자고 했던 건가? 뒤통수를 맞고 보니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만약 그가 그런 방식으로 진입에 성공한다면 나는 징계를 받으면 물론 영사관은 뒤집어질 것이 분명했다. 불어터진 라면을 뒤로하고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갔다. 천지 주변을 돌며 촬영을 찾으러 다녔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웃고 떠드는 관광객들 사이로 뒤를 살피고 있는 그때 안개가 서서히 걷혔다. 보이지 않던 천지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천지로 내려가는 길 위에는 철영의 볼품없는 가방과 낡은 운동화 두 짝이 뒹굴고 있었다. 주인 잃은 운동화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천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천지를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띄엄띄엄 기억나는 장면은 이도 백화역에 당도했을 때였다. 역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한 후 철영이 왜 운동화를 벗어두고 달아났는지 또 나의 인턴 신분증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추측해 보았다. 그는 신분증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아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을 훔쳐 신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랬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어야 했다. 불안한 마음에 영사관 팀장님께 먼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팀장님은 같은 학교 선배님이기도 해서 내 편에 서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방안을 모색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팀장님은 받지 않았다. 분명 주말이라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리라.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데 안쪽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만져졌다. 그것은 인턴 사원 신분증이었다. 철영이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신분증이 주머니에 있었다. 사실이어야 했던 철영의 행동은 내가 믿고 싶었던 거짓이었다. 아니,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철영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훔쳐 달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두기만 했다는 것을. 그제야 그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는 동전 몇 개와 기차표, 신분증,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의 철영은 늠름하고 체구 좋은 20대의 사내였다. 그의 어머니는 선한 미소로 따뜻하게 철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영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아버지를 닮은 듯했다. 이거 어디서 찍었어? 평양? 몇 살 때 찍은 거야? 가족은 셋이야? 동생은 없고? 스스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운동화 두 짝에 시선이 갔다. 손에 들린 철영의 낡은 운동화 두 짝이 괴로워하는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SC 공항의 보안 검색대 앞에 섰다. 한 손에는 영사관 인턴 수료증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철영의 운동화 두 짝과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가방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위의 기계음과 함께 띠띠 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가방은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했고 나는 그 길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귀국 후 그의 소지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나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방 한 구석에 놓아두었다. 어느 날 운동화가 없어 찾으니 어머니는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묶어 내다 버렸다고 했다. 사색이 된 나를 보며 어머니는 지금 나가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찾으러 나가지 않았다. 차라리 잘 되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철영의 가족 사진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복학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취업 시즌이 다가왔다. 다행히도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잠잠해졌고 나는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 기업 입사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로 노선을 바꾸었다. 그즈음 동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인권운동가를 꿈꾼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한 선배는 말했다. 자식아, 인권운동가란 말이야.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꿈도 못 꿔요. 그리고 말이야, 다른 민간단체들도 몇십 년 넘게 풀지 못한 걸 네가 무슨 재주로 아냐? 막말로 월북해서 수령님, calm down please, 오케이? 할 자신 있어? 네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남의 인권 부르짖을 자신 있냐고, 이 새끼야. 푸아, 술자리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따라 웃었다. 왠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래,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어. 뜬구름을 잡으려 발버둥 치던 나를 현실이라는 사슬로 묶어준 선배에게 감사했다. 높은 연봉의 대기업에 다니는 선배는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가끔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이야기를 영웅당처럼 후배들에게 자랑삼아 말하곤 했다. 선배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현실적인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고. 그러니 남일에 신경 끄고 살궁리나 하라고. 그의 뼈있는 좋은 덕에 정신 차리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업 후 3번의 도전 끝에 나는 7급 외무영사직에 합격했다. 그리고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33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운명의 장난처럼 SC 영사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공무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생은 버거웠다. 해외 근무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해졌고 중국에 온 지 2달이 지나던 때쯤 그녀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명절날 한국에 들렀을 때 만난 동기들 역시 걱정이 많았다. 남자들은 집과 차가 없으면 결혼도 어려운 세상이라고 한탄했고 여자들은 임신을 하니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헬조선이라고 욕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혼의 동기들은 역시 비혼이 답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스컴의 전문가들은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기 바빴다. 그들의 한탄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소주를 들이켰다. 쌉쌀한 소주 맛 때문일까? 10년 전 옷깃을 스쳤던 이도 백화역의 쌀쌀한 공기가 생각났다. 그리고 다음날 33의 껍데기는 무엇인가 이끌리듯 14시간을 달려 이도 백화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내린 후 허기진 배를 달래러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볶음밥을 내오는 풍채 좋은 여주인을 보니 10년 전 방문했던 그 식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름진 여주인의 얼굴에 10년이란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한 중국인 손님에게 점퍼를 빌려주고는 대여로 60위안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점퍼는 꼭 돌려줘야 해요. 가끔씩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지 뭐야. 곧장 천지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지프차를 타고 위태로운 경사를 올라갔다. 창밖의 날씨가 꽤 맑았다. 이번에는 천지를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나올러!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차문을 열고 내리니 고지대의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이윽고 눈앞에 맑은 천지가 펼쳐졌다.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호수. 하늘색 도화지에 섬세한 붓으로 정성 들여 그려진 영롱한 신의 수채화. 그리고 저 멀리 백두봉이 보였다. 사람들이 많은 이쪽에 비해 북녘의 백두봉은 고요하게 홀로 서서 천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풍경에 넋이 나가 있는 그때 분명히 출렁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지에 작은 파장이 일었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물고기야? 설마 괴물인가? 괴물은 무슨... 저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못 봤어? 천지 괴수 영상. 저기 괴수가 있대. 그걸 믿냐? 딱 봐도 합성이던데. 나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났다. 아가미가 있는 물고기가 돼서 유유히 헤엄을 칠 수 있다면 아무 일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다음 생은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어머니 죽인 파렴치한 아들내미는 안 되지 말입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저 호수에서 물고기로 환생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근처 상점으로 들어갔다. 상점 안은 사람들로 분주했다. 여전히 다양한 사발면과 음료수,
과자 따위를 팔고 있었다. 사발면 2개를 시켜 뜨거운 물을 부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나무젓가락 2개를 나란히 놓았다. 마치 옆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처럼 빈자리에 컵라면 뚜껑을 열어 젓가락으로 면과 국물을 잘 섞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촬영이 남긴 가족 사진이었다. 늠름하고 체구 좋은 20대의 그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순간 보이지 않는 촬영이 말을 걸어왔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천지가 잘 보입니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랜만이다, 철영아. 나 공무원 됐어. S영사관에서 일한다. 23이 아니라 33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노력해볼게. 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다 잘리면 어떻게 하냐고? 어쩔 수 없지 뭐. 한국 가서 같이 일자리 찾아보자. 이번엔 꼭 같이 가자. 나는 미친놈처럼 한참을 중얼거렸다.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다. 들썩이는 어깨 위로 사발면의 뜨거운 김이 향처럼 피어올랐다.